진행해가는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인데요. 박규홍 교수님이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홍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박규홍입니다. 좌장인데 지금 무대 여건상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을 반씩 나눠서 지정 토론 시간에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앞에서 한 4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분 다 지정 토론 하시고 나면 여기 무대에 자리를 마련해서 종합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순서는 제가 나름 그냥 정해봤는데요. 먼저 K워터의 서영훈 물산업혁신처 부장님께서 나오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민희 센터장님 나오실 거고요. 세 번째 이상엽 녹색기술센터 소장님 해주시고, 네 번째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님 나오셔서 한 4분 정도씩 지정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예, 서 부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와터 물산업혁신처의 서영훈 부장입니다. 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산업 혁신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을 하는데 대략 한 100개 정도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물 산업에서 향후에 미래 먹거리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이 탄소 중립 부분에서 기업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10회 이상, 한 10번 이상 기업들 중소기업과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정수장에서 물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수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그 탄소 중립, 수소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정수장에 적용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상엽 박사님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어떤 이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 에너지 도시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수소라든지 또 향후에는 우주물 산업도 우리 수자원공사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물산업기술부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 4분인가요? 발표 시간이 5분? 네, 알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서 각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해서 과감한 기후 행동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발표했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글로벌 넘버원 물종합 기업의 위상과 국가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ESG 경영 도입 및 RE100 공식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K와트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이 수양공사에서 하고 온실가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72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50년에는 아리백 제로로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분야의 역할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물 공급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해소하고 에너지 해소를 통해서 물 관리 각 분야에서 20 내지 100%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와트의 탄소 중립 로드맵입니다. 네,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K와트 온실가스 배출량은 73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수도 사업이 총 배출량의 97%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87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전 분야에서 감축시설 지정을 해서 노력 중이나 감축 잠재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수열, 수력, 그린 수소 등 물 분야 에너지 전환을 병행한 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와트에서는 탄소 중립을 넘어 국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2050년 78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2050년 배출 전망치에서 888% 감축할 예정입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탄소 제로 물 관리, 물 에너지 확대, 그린 수소 활성화, 흡수원 조성 부분입니다. 이전에 발표하신 내용이고요. 이 관련해서 발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K와트에서 탄소 배출권을 통해 가지고 대략 한 190억 톤, 190억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수양공사의 많은 매출의 한 부분이 탄소 배출권 판매 비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탄소 중립 로드맵 총괄입니다.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수속 및 건물 탄소 중립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1000톤, 네, 100만 톤 정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수열에너지, 친환경 수력 발전을 통해서 670만 톤, 그 다음에 신규 흡수원, 그린도시 흡수원, 뉴욕 흡수원을 통해서 57만 톤, 그 다음에 그린 수소 확대, 수소 개발을 통해서 93만 톤 정도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2050년도의 감축량이 감축량 목표를 770만 톤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2050년도 탄소 중립 초과 달성을 690만 톤 할 예정입니다. 네, 정수장에 있어 가지고 용수석 공급 전 과정에서 에너지 최적화,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서 저탄소 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열 에너지 냉난방 시설 도입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건축물 부분에서 태양광 발전, 침전지의 태양광 발전, 샥소정 소수력 발전, 그다음에 비상 에너지 시설로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상 발전기, 유효부지의 태양광 발전, 송수 시설의 펌프에 대해서 고율 수율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EMS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중소기업하고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소에너지 비상발전기를 도입을 해서 과제화를 하려고 지금 과제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수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화석 원료인 한국전력의 에너지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물을 분해를 하는데 그린 수소를 이용을 하고요. 그 그린 수소를 이용을 해서 비상 발전으로 해서 펌프의 에너지도, 정수장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을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수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상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향후에는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양공사에서는 물관리 전 과정의 탄소 감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탄소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정수장 43개소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국가 표준화에 기여를 할 거고요. 전국 지자체 정수장으로 수양공사에 적용된 기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상태양광 부분입니다. 현재 2020년 현재 16개 사업 389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제가 작년에 합천 때문에 건물을 했었는데 40메가 정도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율 에너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발굴 및 국가 지방하천 등을 해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예정지가 서울 삼성병원, 강원도 수율 클러스터,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센터, 부산 EDC 여러 곳에 수율 사업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 부분입니다. 그린 수소는 수력 발전 혹은 태양광, 수상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기술을 운송 쪽에, 버스 쪽에, 운송 쪽에 공급을 하든지 혹은 향후에 그 수소를 활용을 해서 정수장에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실정화 단계이고요. 현재 시와 풍력, 태양광 쪽에 실정화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 정수장 소수력, 그 다음에 안산에 수소 시범 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흡수원 조성 부분입니다. 수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개발이고요. 유역 흡수원, 그린 도시 흡수원, 신규 흡수원으로 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 숲을 조성을 하고 탄소 흡수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탄소 중립 신규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서울시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토공단.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에 있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상공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힘을 합친다면은 정말 미래의 물산업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탄소 중립과 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박민희 센터장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의 박민희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은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핵융합과 원자력을 빼고는 에너지의 전 부분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너지 기술 개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기술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R&D를 기획하는 조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6대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과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보 기술 로드맵 등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였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기후기술법 제정에 따라서 후속으로 전담기관 지정이 되어서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고 기후변화 적응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물 분야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선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셨을 때 먼저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는 그런 열이나 전기 제공을 하고 있는 현재의 화석 연료 시스템들을 무탄소로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이나 그리고 수송, 건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들도 가능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기로라든지 보일러 또는 전기 모빌리티 등을 활용함으로써 그런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석유화학 경우에 제품의 원료나 연료 등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바이오매스나 폐자원 등을 활용해가지고 친환경 연료나 원료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은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양보다 적게 쓰면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산업의 경우에는 석회석을 사용하는 한에는 탄소 배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이 CaCO3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출되는 부분들은 결국에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흡수할지가 문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별로 전략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전략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결국엔 혁신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년 4월에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이라는 촉진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감축과 적응이라는 표현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법에 처음으로 명시된 게 이 기후기술법입니다. 즉 기후변화 대응 기술은 감축과 적응으로 나누어지고, 감축 하위의 기술들과 적응 하위의 기술들이 시행규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후기술법의 근거에서 이 감축과 적응에 대한 각각의 기본 계획이 금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된 내용 중에서 제가 물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서 우선 제출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들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내용들까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부분에서는 수성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이 기술 기본 계획에도 담겨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무탄소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수상이나 해양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히 도시 빌딩 등에 부착할 수 있는 BIPV 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무탄소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하천수의 냉난방이나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들을 이용해서 수열을 활용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고효율 펌프 등을 개발하고 ICT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하수 처리장이나 또는 농경지 축산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O2보다는 난 CO2에 해당되는 온실가스들이 주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흡수원 부분입니다. 탄소 흡수원 부분에서는 특히 해양 생태계 쪽에 블루카본들이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갯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이 갯벌의 경우에는 국제 공인은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증받는 체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 부분에 있어서는 물순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수질, 수량, 수생태계 균형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앞선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지금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도 LCA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의미처럼 정 과정 차원에서 정말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 분야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이것이 감축의 측면에서 적응의 측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는 없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검토했을 때 과연 나아갈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녹색기술센터의 이상엽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키스트의 물자원순환연구단에 있다가 녹색기술연구소 소장으로 3주 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 앞에 취임 인사 겸 녹색기술연구소 잘 봐주십사 하는 인사를 먼저 올리고 토론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박민희 박사님을 여기 우리 오신 선배님들이 굉장히 처음 보는 분이실 겁니다. 굉장히 바쁜 분이고요.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하고 개인적인 이 친분 때문에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박민희 박사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법인 기후기술촉진법이랑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계신 센터에서 초안하고 거의 완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선배님들께서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 우리 물 쪽에서 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모셔서 그 법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녹색기술센터는 우리 선배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이 되면 이름이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센터를 했더니 항상 어디 명패를 줄 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이상엽 소장 이렇게 명패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긴 명패를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이면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란 이름은 없어질 것 같고 그냥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이런 명패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GTC하고 지금 녹색기술연구소하고 같은 기관이라는 거를 우리 선배님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박민희 박사님의 센터랑 거의 저희 녹색기술연구소는 많은 협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 박민희 센터장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두 기관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우리 이상호 교수님 발표 자료에 파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기대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과연 지금의 탄소 중립과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물 쪽에 뭐 30년, 40년, 50년 하신 선배님들이신데요. 정수처리 공정은 모래여과가 20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공정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가 활성슬러지법이 거의 또 그것도 200년 가까이를 버텨왔고요. 근데 그 이상 정수 공정에서 분리막을 활용했다라고 했다가 에너지라는 문제와 뭐 품질 신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다지 확장 보급이 확대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탄소 중립 쪽에서는 더 이상 물 쪽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시면 미생물이 없는 하수처리장, 모래여과가 없는 정수장이라는 파괴적인 문장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선배님들께서 저 자식은 뭐 되더니 공학도 다 까먹었구나 이런 말씀을 아마 속으로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런 파괴를 한번 이제는 우리가 시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 하수처리장 물 쪽에서 왜 파괴가 보급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은 우리한테 생명한테 굉장히 필요하면서 또 일상에서 굉장히 흔한 양면성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인체의 70%가 물이니까 없으면 죽는다 했다가 그냥 물 틀면 수도꼭지만 올리면 나오는 흔하디 흔한 물질 이 두 가지를 양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도대체 기술의 이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잡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 공급은 끊어지면 단수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파괴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저는 옛날부터 우리 고려대학교 홍승관 교수님도 우리 회원이신 교수님께서도 그분이 학부가 전기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100% 전기로 움직이는 하수처리장, 100% 전기로 움직이는 정수장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박사님한테 한번 슬쩍 말씀드려봤더니 전혀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어렵긴 어렵구나. 근데 물 쪽에 환경 쪽에서 이 리딩 하시는 많은 분들 선배님들이 계신 이런 환경 리더스 포럼에서 이제 수처리 분야 공공시설에서도 파괴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만 우리 박민희 센터장이 말씀하신 LCA 관점에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가는 과정에서 탄소를 정말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극지연구소 소장님을 뵀는데요. 핸드폰에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북극에 활주로가 있답니다. 활주로가 있는데 그게 얼음 위에 원래가 얼음 위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없어졌답니다. 그 활주로가. 그래갖고 이제 땅에 활주로를 좀 닦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근데 유튜브에서 얼음이 녹는 거를 보면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그 조그만 핸드폰 아이폰으로 실시간이라고 극지연구소 사장님한테 얼음 녹은 거를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찌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상호 교수님 발표자를 보면서 파괴 혁신을 우리 수처리 쪽에서도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기후법과 기후기술 촉진법을 기본계획과 기후법을 하신 박민희 센터장님께 저희 이런 파괴적인 기술이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물 쪽에서 적응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우리 박민희 센터장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좀 그 법률에 좀 추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우리 수처리가 공공성, 안전성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아까 파괴적인 시설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선배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혁신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엽 박사님, 이상엽 소장님께서 오늘 이 환경 리더스 포럼이 이제 그 학술위원회 조영성 교수님 그 학술위원장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그때 책임위원이 정해져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상엽 소장님이 사실은 이 오늘의 리더스 포럼을 이렇게 구성해 주신 분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 전문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저는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처리 시설 외에도 좀 더 넓게 물 전체에 이제 그 탄소 중립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상선약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노자의 도덕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제 21세기 수처리, 21세기 물 관련해서 좀 물 문제하고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기롭게 이제 대처하려면은 어쨌든 물의 성질을 잘 알고 그 순리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거죠. 누수가 되는 걸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하수관이든 상수도관이든 누수가 생기면은 집안 침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맑은 지하수라든지 하천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면은 더 많은 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부실한 농수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물 낭비가 될 것이고요. 에너지 낭비가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농수로를 콘크리트로 이제 만들다 보면은 야생 동물 피해는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큰 내를 이룬다 이런 건데요. 물론 이제 오늘 주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수처리 시설 이런 쪽이지만은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물 사용하는 것도 이제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뭐 가정의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도 물 사용 효율을 높여야 되겠고요. 절수기기 보급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수도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이런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건데요. 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면은 에너지가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4대강 본류에 이제 볼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퍼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들여서 보내는 거, 산 넘고 물 건너서 멀리 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 이후에 가뭄도 들고 했을 텐데 그 동안에 물 사용한 거 보면은 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 8개 보가 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도 별로 그 물을 가져가서 쓴 사례가 없습니다. 2016년도인가 가뭄이 좀 심했는데 그때의 경우에도 연 전체로 따져봐도 보 8개 중에 반 개 정도 분량만 더 가져가 쓴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서 별로 이제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류부터 차근차근 물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 도시에서도 급수지나 배수지에서도 그런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그 지수온 다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강변 여하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에너지를 더 써서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이 반드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건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물을 모아 놓으면 거기서 이제 부영량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녹조가 생기게 되겠고요. 또 바닥에 오염 물질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메탄 가스가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뭐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볼을 쌓아서 물을 가둬 놓으면은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메탄 발생하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인 수질 오염도 문제지만 결국은 글로벌하게 지구 온난화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제가 쓴 기사인데요. 기후 변화가 이제 수질을 악화시킨다, 뭐 남세균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고 바람이 잦아들고 바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그렇게 되면은 남세균 중에서도 독소를 생산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게 우점이 된다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윗물이 맑아야 이제 아랫물도 맑다 이런 건데요. 아까 이제 이상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부라 화합물, PFAS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낙동강 같은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본류를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상수원 정수장에서 다시 그걸 또 제거한다고 또 이중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수원에 그런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수치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개정하고 있는 PFAS 그 기준치에 뭐 몇천 배, 몇만 배 수준까지도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장 이제 아마 미국 EPA에서 그 수질 기준을 발표하면은 우리 수질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우리 뭐 여러 가지 수질 문제들이 많고 수자 문제도 있지만은 그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한국환경관리원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이제 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 이제 뭐 이게 4대강 보호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반과학적인 그런 주장들을 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정 토론은 이제 끝났고요. 잠시 좌석 정리를 좀 해줘서 토론자들 좀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에 좀 쫓기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야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 감축 부분의 하나다 이런 발제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리 그 물 분야 2050 탄소 중립 추진 방향에 과감한 정부 주도의 물관리 시설 탄소 중립 실현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 사실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심 이 물관리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가 너무 강화가 되면 우리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뭐 수도 사업자로서 또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서 지자체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가버넌스 체계와 상하수도 요금 체계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상의 한계로 이런 탄소 배출 감축이 굉장히 힘들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저는 나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상호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기후 변화 조금만 고려를 했거나 또는 무관심과 방치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지정 토론 내용까지 발제와 지정 토론 내용까지 들어주셨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이런 뭔가 먼저 질문을 좀 받고 플로어 질문을 좀 종합해서 저희들이 좀 짧게 어떻게 토론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저 뒤에 손 드셨는데 우리 김기영 교수님 손 드셨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김기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LCA와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화수와 또 이 가축 폐기물도 하나의 자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 가축 폐기물 이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미생물 없는 수철이 말씀하셨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만든 후에 남는 폐기물은 중요한 비료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비료 원료로서 구아노랄지 인과 질소가 포함된 것을 원료 물질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 처리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거는 중요한 그 인과 질소의 그 비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LCA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 또 기술 혁신 사실 여기는 혁신이라기보다도 이미 기술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다른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UNFCCC 온실가스 개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의 명예교수입니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반부에서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인데요. 여기 지금 저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개정을 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를 보면은 전 과정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IPCC하고 UNFCCC에서는 온실가스 개정을 종래의 분야별로 생산 기반형 개정으로 했던 것을 생애 주기 분석에 바탕을 둔 소비 기반형 온실가스 개정 체계로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권고가 되어 있고 저희 워킹그룹에서 그 모형과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도 이제 강찬수 기자님께서 처음부터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소장님께서는 소위 요람에서 이제 죽음까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생애 주기 기반을 분석하고 그것에 의한 온실가스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에서 발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팔당에 와서 저장이 되고 취수를 하고 파이프로 해서 가정에 가서 소비가 되고 거기서 나온 폐수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방류가 되고 그래서 한강 하구에 가서 일생을 마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부 합쳐서 개정을 하라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UNFCCC하고 특히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소위 그 종래의 섹터별 접근에서 소비 기반형 온실가스 개정으로 수입되라 하는 것이 지금 그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틸 여기 그 67페이지도 보면은 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GHG 시스템 바운더리가 아주 환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논의를 볼 때에 온실가스 소스에 대한 시스템 바운더리가 대단히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그 앞에 발표된 내용을 발전시켜서 물의 생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분석의 바탕을 둔 소비 기반형 개정 체계로 옮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늘 여기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몇 분 더 계시면 질문 다 듣고, 예, 저기 최승일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최승일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오늘 좋은 발표 많이 들었고 정말 좋은 연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것 같아서 좋았고, 근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상호 교수님께서 그 제목이 상하수도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셨는데, 상하수도는 생존을 해야 되죠. 상하수도는 이게 우리 국민의 생활에 바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FAS 같은 경우에 처리 시설에 어떤 그 기술이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수를 저감한다든가 또는 좀 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사용을 한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사용도 LCA의 기준에서 볼 때 진짜로 세이브가 되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쪽으로 어떤 재사용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하수도는 생존을 해야만 되고 고도 처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그 대신에 기술 개발과 재사용과 누수 방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은 민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핸드폰이나 냉장고 같은 이런 물건이 아닌 컨슈머 프로덕트가 아니고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정부가 사업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여기 환경부 관계자들 안 계시지만 기술 개발에 손을 놓고 있어요. 상하수도 기술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상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간신히 누수 방지 사업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 바운더리 속에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사업을 벌일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좀 더 적극적이 돼야 되겠다. 물론 이제 거기 지금 당장 이제 K워터라고 광역수도업자가 계시니까 K워터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기술의 개발, 사업의 투자 이런 쪽을 좀 노력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은 몇 개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또 플로어에서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현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 중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질문이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강조와 시기를 좀 당겨서 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면 섹터 커플링, 오늘 아까 섹터 커플링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앞당기고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 이 주 에너지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섹터 커플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하지만 이미 2019년에 제1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된 이유가 섹터 커플링을 강화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변동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문제의 여러 가지 오늘 대책들을 해소하는 데 결국은
에너지를 대체하는 커다란 문제를 꼭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섹터 커플링이 돼야 되고 그 아래에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까지 있고 아까 뭐 축산 분뇨들 포함한 바이오를 통한 또 수소와 또 그 자체 현장에서 또 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섹터 커플링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쭈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몇 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한혜진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발제 또 해주신 우리 이상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혹시 토론자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혜진 실장님부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 LCA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많이 할 수 있는데 물수단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적응과 감축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최적화 기술, 그걸 공편익 기술이라고도 하고 최적화 기술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그것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다들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물 관리만 잘하면 돼. 우리 감축 에너지 얼마 들지도 않아. 근데 그 사이를 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을 개발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물 관리는 알다시피 민자 사업이 아니고 공공부문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목표를 가지고 최적화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를 가져야지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재정을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하수도는 그냥 물 관리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나갈 동력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단의 정수 처리나 이런 폐수 처리에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물 적게 쓴다거나 물을 적게 쓰는 부분이나 그리고 오염원을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뒷단에 있는 에너지들이나 뒷단에 있는 공정 배출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적응 전략이자 감축 전략이라 볼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공편익이 될 수 있는 전략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 걸로 예로는 물 수요 관리가 있을 수 있고 오염원 관리 수도 있고 그다음 물 재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MBS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자연형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자 그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재정 투자와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국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담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호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와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 과연 그 탄소 중립 시대에 그 수처리 혹은 상하수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생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예 이제 관심 밖으로 잊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살아갈 수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 기후 변화 그 탄소 배출 감축 쪽으로 너무 가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응적으로 가도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상하수도 혹은 뭐 수처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희생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족시킬 기술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들이 가시화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선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투자하고 더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이제 그러한 뭐 이렇게 무관심 혹은 뭐 적응 중심의 이런 생각들 새로운 뭐 사업이나 R&D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좀 얘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상하수도 분야의 그 어떤 탄소 배출 저감,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는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환경 기술, 수처리 기술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주변 기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새로운 에너지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쪽, 물론 이제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부분들, 아예 그 수처리나 상하수도 기술 자체가 탄소 중립적인 그러한 새로운 원리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지, 이게 다른 잘못하면은 이제 탄소 중립적인 상하수도 기술인데 실제로는 상하수도 기술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외곽 기술들만 발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방안들이 좀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섹터 커플링은 어떻게 보면 이 그 상하수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물과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로 다른 특성들, 물의 저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수존의 수소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진하는 부처의 바운더리에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깨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고 정말 이게 새로운 생존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희 박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많이 생산되는 전력들을 간헐적 때문에 쓰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빨리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실제 이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지만 이제 파워, 그 발전에서의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냐를 가지고 파워 투 가스로 바꾸거나 파워 투 하이드로겐으로 바꾸거나 파워 투 같은 히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상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물에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은 계간축열에서 열의 형태로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섹터 커플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좀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섹터 커플링을 생각할 때는 전기도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열이라든지 가스, 수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각각의 그리드들 자체가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각 그리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도 현재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섹터 커플링 내용이 세부 전략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마이크로 그리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회수해서 사용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상엽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 교수님 제가 성함을 처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항상 저 수철에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토목고 상수도공학을 배우면 중간고사 저희 교수님 1번 문제가 취도 정성배 이걸 쓰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취수 도수 정수 성수 배수 이걸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는 탄소 중립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게 원수부터 끝단까지를 하나의 LCA의 그 사이클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관점이 하나도 우리 물 쪽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아까 제가 파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토목과가 망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게 T자가 없어지면서 그 아시죠? 도끼자라고 제도할 때 그리는 들고 다니는 자가 없어지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토목과가 이래서는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수처리 공학도 보면 환경분화 뭐 이런 기술이 나올 때 활성 슬러지나 모래여과를 가지고 R&D 제안서를 내면 거의 당첨이 안 됩니다.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모래여과에다가
뭐 나노 촉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환경공학자들이 잘 모르는 뭐 아주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게 들어가기만 하면 제안서 R&D 제안서의 당첨 확률은 거의 100%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와 아까 우리 최승희 교수님이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파괴와 유지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물 처리를 어디까지를 영역을 딱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탄소 중립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살아남기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약간의 파괴라는 단어에서 피읍이라도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K워터 서영원 부장님 아까 시간 많이 쓰셔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하시겠다 그러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지금 탄소 중립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혹은 뭐 대기업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 분야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뭐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물 분야, 물 산업과 관련된 분류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산업, 그러니까 물 산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미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이 늦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의 위기는 당장 우리의 실존의 문제고 수생태계에게도 역시 실존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의 기치 아래 이 물 관리, 상하수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할 그런 중요한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미 몇 년 전에 물관리기본법 뭐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 유형물관리 체제로 바뀌기도 했고 이미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큰 동력이 이 탄소 중립의 개념 또 이미 여러 번 말씀 나온 파괴적 혁신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